좌법, 그 다음에 인종법, 그 다음에 거법,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요거를 잘 이제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지금부터는 이제 풀리는데 아주 간단해요. 논리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묘예요. 이분이 정묘야. 이 정묘라고 하는 분은 당연히 천간과 지지, 다시 그래서 일주, 딱 두 개의 관점에서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정묘는 십성으로 본다면은 인성이지만, 십성으로 보면은 12운성으로 보게 되는 정이 묘를 봤을 때 우리 이것을 정묘는 병이라고 얘기한다. 병이라고 얘기한다. 다시 12운성 체계로 일간과 일지 두 가지 단순한 관계를 보는 관계를 우리가 병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두 개의 관계만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걸 봉이라고 얘기한다. 봉법이라고 얘기한다. 네, 봉법이라고 얘기한다. 네, 봉법의 한문을 보시면은 뭐 간단하게 쓸 수가 있겠네, 그렇죠? 만날 봉자를 딱 써가지고 한문으로 보시면 이렇게 적어놨어. 이건 뭐 굳이 배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런 봉법을 쓴답니다. 자, 그런데 이 봉법이 제 첫 번째 있고 좌법 세 번, 인종 네 번이 거법이 있는데, 이제 봉법이 뭐라는 걸 알았어요. 왜 봉법을 우리가 저 어려운 단어를 알아야 되는가? 약간 차후 설명드리고, 두 번째, 이 사람의 이렇게 지지를 보니까 지지가 지장간이 묘가벌이라고 하는, 하나는 정인이고 하나는 편인이지만, 우리는 대개 아까 이런 걸 배우셨어요. 양포태라고 하는 단어를 배우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무엇인가가 두 개가 똑같이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지가 왕지인 경우, 좌오묘유잖아. 그렇죠? 좌오묘유는 지장간이 오화에 오병기정 빼놓고는 뭐예요? 전부 다 두 개씩밖에 없어요. 양이냐 음이냐 두 개밖에 없어. 이랬을 때 우리는 대표적으로 양간만 갖다 쓴다 라고 하는 이 양포태법이 있지만, 그러나 두 개 다 같이 우리가 묶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육신법에 의해서 인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 쓰라고 하는데 둘 다 똑같아요. 정인 편인 구별하지 말고 그냥 육신법으로 인성 이렇게 얘기한다. 육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기억을 되살피면요, 6개의 신이에요. 6개의 신은 나라고 하는 일간 플러스 비, 시, 재, 관인,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을 우리가 육신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 육신에다가 플러스 양, 오, 행을 나누면 어떻게 된다? 십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비겁을 음양으로 오행으로 나누면 식상이 비견이나 겁재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듯이 인성도 음양 오행으로 나누면 편인이냐 정인이 되듯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 그러면은 비식재 관인을 얘기를 한다. 그래서 육신법에 의해서 그냥 인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요거를 우리가 대입을 할 때 보시면은 정인이 관점이 됐든 편인이 관점이 됐든 인성이지만, 정인을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 전부 다 왕지는 무조건 자기 지지에 들이대면은 딱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뭐가 나오는지 아시죠? 제왕하고 권력밖에 안 나와.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왕지가 딱 나오면 무조건 록왕 이런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갑이 묘를 보게 되면은 제왕, 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편인이 같은 오행이죠. 비견을 봤죠. 비견을 보면 무조건 뭐예요? 걸록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을묘는 걸록이잖아. 근데 얘가 묘갑을 하면 얘는 제왕이지만은 얘는 뭐예요? 또 걸록이라고. 그래서 비겁이 킹이야, 로광이야. 그 고집이 세야 안 세요? 세. 그래서 신유 임자는 뭐예요? 3대 고집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걸록제왕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묘는 인성이 뭐예요? 편인은 을묘는 걸록에 들어와 있네. 이 사람 내가 제왕.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두 개를 합쳐서 인성이 록왕에 들어와 있다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비겁이 록왕에 들어와 있으면 어때요? 나는 고집도 세고 자존심도 세고 지기 싫어하죠. 여기는 인성이 록왕이라는 건 뭐예요? 나는 공부에 가난한 지고 싶지 않아,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식상이 록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감성계, 잘난 척, 호기심에 관해서 나는 지고 싶지 않아요, 이런 뜻이잖아요. 재성이 록왕이에요. 나는 돈과 관련해서. 관성이 록왕이야. 나는 어떤 직업, 공직과 관련, 직장, 명예와 관련해서, 이런 뜻이잖아요. 틀려도 너무 틀려. 비겁이 록왕이냐, 인성이 록왕이냐. 근데 인성이 록왕이면 이 사람을 우리가 무슨 병? 공부병,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병자라고요, 이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타고난 공부의 신,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합니다. 자, 다시 보세요. 요 지장간 하나하나를 일지에다가 대입하는 방법을 우리는 좌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좌는 앉을 좌예요. 이걸 좌법이라고 얘기한다.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어떤 것을 얘기를 하냐면은 인종법을 한번 보시자고요. 자, 지금 우리는 정인도 편인도 해서 인성이라고 하는 육신을 봤네요. 그렇죠? 다 인성만 봤어. 그랬더니 뭔가 아쉬워. 왜? 뭐가 아쉬워요? 보니까 없어. 비겁도 육신에서 안 보이고, 식상도 안 보이고, 재성, 관성이 전부 다 없어요. 이 안 보이는 것을 전부 다 어딘가에 공급을 받아야 돼. 그렇죠?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여기에 비겁이, 이 사람한테 비겁은 당연히 화, 식상은 토, 재성은 금, 관성은 수, 이런데 이 수 중에서도 임수, 개수나 임수가 오든 개수가 올 수도 있죠. 여기에 있으면은 굳이 얘를 불러올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없다라고 가정을 한 거야 지금요. 그러면은 비겁도 우리가 보자고요. 비겁도 이 화지만 화는 정화가 나와 있잖아, 내가. 그러니까 없는 비겁이 뭐예요? 병화 양간이잖아요, 그냥. 그렇죠? 식상은 당연히 두 개로 나눠보면 무토가 있고 기토가 있고, 금도 경금이 있고 신금이 있고, 또 관성도 보니까 임수가 있고 개수,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어느 쪽도 다 올 수가 있어요. 여기에 없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우리가 관성이라고 하는 임수를 가지고 개수를 가지고 불러보자고요. 한번요. 임수, 관성을 우리가 불러보면 임수가 묘에 왔을 때 임수가 무묘, 목, 이렇게 목욕으로 놓여 있네요. 목욕, 그렇죠? 목욕으로 놓여 있을 때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욕, 종, 병, 궁에 놓여 있죠. 욕종, 병, 궁이야. 이게 무슨 얘기일까? 쉽게 말해서 식상이 욕종이야. 식상이 욕종이니까 지장간에도 없고 천간에 드러나는 것도 없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불러왔구나. 왜? 종은 인종, 불러왔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욕종 변경하면 무엇이 식상이 없으니까 외부에서 수혈해 왔구나. 수혈해 온 것을 일지병궁이라 곳에 들이댔더니 식상 욕종 병궁이야. 식상이 욕의 병에 들어오게 되면 욕은 어떤 기운이에요? 욕, 식상이 욕종, 멋내고 감성계가 활동적이고 한량 기운이 있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죠.
병종이 들어와 있네요. 역마가 들어와 있네요. 그럼 이분은 어떤 기운이에요? 어떤 기운이에요? 식상, 자기를 드러내면서 역마의 기운이 들어와 있어. 그러면 꽤나 활동적이면서 한량 기운도 있고 오지랖의 기운도 있겠구나. 근데 같은 거래도 무토가 있을 수가 있고 또는 기토가 있을 수도 있죠. 기토가 있다고 한다면 또 틀려지겠지. 그렇죠. 기묘, 기가 묘에 오게 되면 뭘로 들어오나요? 화토동법에 의해서 기묘는 병에 놓여요. 병은 역마예요. 그렇죠? 그래요. 그럼 식상이 병, 역마에 놓여있네? 그러면 공부를 위해서 병이 쉽게 말해서 병종, 병궁에 들어와 있어. 식상이 다 역마로 들어와 있네. 그렇죠? 그럼 한 자리에 지긋이 앉아서 있어야 되지는 않겠구나. 돌아다니는 이동수가 많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어. 어쨌든 풀이는 다음에 치더라도 이렇게 욕종병국이다, 병종병궁이다. 병종병궁하면 없으니까 불러왔구나. 욕종병궁 하니까 불러왔구나. 돼서 궁, 일지 자체는 무조건 병궁이야. 일지 자체는. 이걸 가지고서 우리는 봉좌인거 또는 궁좌종지한다. 그래서 거법은 공부할 것도 없어. 왜? 거법은 천간지지, 동주를 얘기하니까. 동주. 봉법도 동주예요. 단지 같은 동주라도 봉법은 일주를 얘기하고 같은 거법은 일지 이외에 3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봉좌인거 궁좌종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이 익숙해지셔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제 이거를 풀 때 무슨 왕자 록자병궁, 욕종병궁 해도 종에서 없으면 불러왔고 왕좌하니까 좌하니까 지장간에 왕이 있네. 이게 병궁에 놓여 있구나. 무엇이 인성이. 그렇구나. 그러면 이분은 인성이 왕좌에 놓여 있고 병궁이면 공부에 대한 대단한 열정, 향각심이 강하신 분이로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답니다. 이렇듯이 봉법, 좌법, 인종법, 거법에 관한 방법에 대해서는 누구의 이론을 따르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까지요. 누구냐면 일본의 아베 타이잔이에요. 아베 타이잔은 아부태산, 우리말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한문으로다가 아부태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 전집이 26권이나 있어요. 어마어마한 대작이에요. 제가 다 읽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다 외웠다는 거예요. 그걸요. 그런데 지금 다 까먹었죠. 근데 중요한 것만 다 외웠어. 그분 속의 책에 보면 봉좌인거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 봉좌인거를 이분이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해석을 멋있게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봉좌인거가 없었을 때는 그냥 양포태, 음포태를 가지고, 그러니까 음포태, 양간, 음간을 가지고 적용은 하는데 해석 방법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을이 해수가 들어오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인성이 사로 들어오니까 어머니가 죽었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 얘기가 아니거든 그게.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귀신이 보이네 이렇게 신화를 까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드디어 누가? 아베 타이젠이 봉좌인거를 가지고서 멋있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실수를 한 게 있어요. 봉좌인거를 벌려놓긴 벌려놨는데 해설을 멋있게 안 한 거예요. 조금 샤마리즘적 주술적 요법을 갖다 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해설을 갖다가 그대로 쓰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석영 선생이나 독일 박자환 선생의 그 12운성 그 관전법을 보시면은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12신살로다가 보는 방법들이 많은데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에서 저 역시도 12운성의 현대적 해설을 하는데 상당히 일조했다고 저는 자부해요. 제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뭐 신화를 까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12운송법을 여러분이 제대로 이제 접목시켜서 해설하는 방법을 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더 이상 진짜 이거를 굉장히 자 그러면은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는데 이런 얘기를 한번 보시자고요. 12운송은 무조건 적용법이 간지야. 다시 얘기해서 하늘 땅 천간과 지지에 대한 얘기예요. 왜? 12운송의 주체는 누구예요? 나라고. 나가 매번 들어오는 12개의 지지의 세왕 기운에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지를 보는 의미에서 대단히 현실적이에요. 여기에 비해서 다시 제가 신사를 말씀드릴 거예요. 12신살은 죽었다 깨도 지지, 온리 지지야. 온리 지지예요. 근데 예전에는 당사주 체계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지지도 연지, 띠를 가지고 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일지야. 일지 기준이라고. 그러니까 12운성과 12신살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2이 신살은 기준이 나의 기준이 아니야. 나의 기준이 아니라 삼합의 기운이에요. 기운의 기운이라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지만 12운성을 용의 관점에서 본다면 12신살은 체의 관점이에요. 체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에게 16년 병신이 들어와. 그러면은 여러분 체는 암시요 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용은 뭐예요? 실행이야. 실행 그 자체. 그러니까 여러분 12신살은 포괄적으로 식이라는 얘기와 그 시기 속에서 실행할까 말까는 뭘로 정해야 돼요? 12운성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우리가 감명할 때 뭘로 많이 쓰는 줄 아시죠? 12운성을 많이 쓰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을 12운성으로 보게 되면 상관이 목욕을 난대요. 그렇죠? 이 사람은 상관 목욕이니까 전부 다 상관이야. 상관. 한마디로 오지랖이고 호기심을 놓은 거예요. 착하고 동정심 많고 눈물도 많고 이런 사람이에요. 항상 이럴 수가 있어. 항상 그래. 그러니까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이에요. 변덕도 심하고요. 그렇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의 병신년을 보자고요. 병신을 보면 물론 이 사람을 우리가 이 사람 일지를 가지고선 놓여 있는 거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12신살로다가 지사를 낳잖아요. 12신살로 보면은. 근데 어쨌든 우리는 12운성으로 보고 행군에서 들어오는 이 시기야, 시기. 이 시기가 신이 12신살에서는 삼합으로 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삼합으로 보면은 이 신이 뭔지 아시는 분? 해, 묘, 미 삼합에서 신이 들어오는 것은 어디로 들어오나요? 여기로 들어오잖아요. 여기로. 뒤에 들어오잖아요. 뒤연방겁에. 아직 안 배우셨어. 괜찮아. 이걸 우리가 겁살 이렇게 얘기해. 겁살은 주어가 누구예요? 나야, 나. 겁재천재에서. 그럼 이런 얘기야. 자, 금년은 겁살의 시기야. 나로 인해서 동료와 동료끼리 관계 속에서 내가 뭘 하는 거예요, 지금요? 오지랖을 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동료와 동료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거리를 통해서 내가 오지랖을 부리는 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시기는 뭐예요? 겁살의 시기예요. 겁살은 내가 주어로서 내가 어떻게 된다? 반드시 팍 남의 거를 먹으려고 가다가 망신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시기에는 너는 반드시 남의 걸 먹다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가 뭐예요? 너는 남의 것을 조심해라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12운성의 목욕, 너 오지랖을 타인의 어떤 것을 너가 욕심을 부리거나 이러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배울 거예요. 이 다음에 다시 배우지만 저번에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12신살과 12운성은 동시에 놓고 동시에 갖다 쓰면은 이런 결과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경진이에요. 이 사람은 12신살로 보면은 화개야. 근데 12운성으로 보면 양이야. 도대체 해석이 안 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무조건 나와 일지를 볼 때는 뭘로 본다고요? 12운송으로 보고. 왜? 이건 실행의 단계니까. 행운에서 들어오는 건 뭘로 보는 거예요? 시기니까. 이거는 신살로 보는 거예요. 아셨겠죠? 신살은 행운의 시기다. 그 다음에 12운송은 내가 앉은 자리가 뭐예요? 현실이잖아. 그쵸? 왜? 그건 12운송은 일간이 저주는 왜? 천간지지에 대한 얘기니까. 일간이 행하는 그 행위의 결과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적인 거죠. 12신살은 뭐예요? 그냥 그 자체야. 그냥 지지에 대한 시계 동태만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채용의 분화법칙을 아셔야 돼. 그래서 신살이 12신살이 훨씬 12신살에 대한 얘기가 훨씬 오래돼 있어요. 12운성은 그 뒤에 후학들이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갖다 붙이는 과정에서 여기까지가 일본인 아베타이잔이 한 거예요. 나머지 해석에 대한 거는 뭐예요? 우리 젊은 학자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12운성 해설법에 있어서는 한국이 일본보다는 훨씬 앞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부터 예전부터 제가 예고하지만은 12운성법을 모르고서는 절대 앞으로는 사주간명을 할 수 없다. 지금은 모든 사람이 12운성 다 공부해요. 하지 마라 선생들이 자평명리한 사람들도 이 공부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 내에 12운성 또는 공망 12신살법들이 그 자체가 대세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행운아일 수도 있어요. 미리 남들이 할 걸 미리 공부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12운성의 어쨌든 우리가 봉자인 거, 그 다음 음포, 양포,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12운성과 신살이 적용법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